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2주차 부가가치세 세법 심화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과 부가가치세의 총칙, 국경세의 조정,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율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신탁 관련 보충적 납세 의무, 그리고 과세기간, 이렇게 5개의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경세의 조정입니다. 자,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는데요. 자, 국경세의 조정이란 뭐냐? 자,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에 대한 조정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산지국 과세원칙,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자, 생산지국 과세원칙, 이것은요, 국제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원산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국에서 과세된 간접세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간접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혀 국경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소비지국 과세원칙은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이것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행선지국 과세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는 간접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해서 간접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사항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우월성. 자, 생산지국 과세원칙에서는 생산지국과 소비지국의 간접세율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간접세로 인해서 국가 간의 대외 경쟁력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단위세율 10%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이다. 유럽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예를 들어서 13%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 간접세에 따른 뭐예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갭이 3% 차이 나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 보전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교재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자, A지국의 간접세율은 5%이고 B국의 간접세율은 10%라고 가정하자. 자, 이 경우에 A지국에서 B지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B국의 국민들은 자국 물품에 보다 뭐예요? A지국 물품을 선호하게 된다. 반대로 B국에서는 A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A국의 국민은 B국의 물품보다 A지국 물품을 선호하게 된다. 자, 결국 간접세율이 낮은 나라의 제품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부가가치세가 5%인 5%가 붙고 10%가 붙는다면 어때요? 가격 차이가 5%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에 반해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생산지국과 소비지국 간의 간접세율로 인해서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외 경쟁력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A국에서 B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A국에서는 부과된 간접세는 전액 제거된 상태에서 다시 B국의 간접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B국 국민들은 자국 물품과 A국 물품에 대해서 무차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B국에서 A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이런 국제 간의 간접세에 대한 조정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대외 경쟁력의 초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세법의 제도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자, 국경세 조정을 위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뭘 조정하고 있다고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냐 봤더니 수출 등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거죠. 재화의 수입을 과세 거래로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몇 퍼센트?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00달러짜리 물건이 들어왔으면 어때요? 미국에서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원래는 110달러인데 부가가치세율이 뭐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동일하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불어서 자국민에게 판매를 하는 최종 소비자 가격이지만 수출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물건을 이게 자기 뭐예요?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럼 인천세관장이 어때요? 100달러에 가져오고 그러면 이게 인천세관장이 어떻습니까?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내국 물품이 만약에 100달러면은 최종 소비자 가격이 얼마냐? 110달러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의 부가가치세 간접세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냅니까? 국경세, 관세를 내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영세율과 면세율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지구 과세원칙, 영세율. 네. 자, 영세율의 개념과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0%,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우리는 영세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 그 거래의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수출했다 그러면은 0의 세율을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과세 표준이 0이라는 얘기예요. 0. 자, 0이 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에게는 부가가치세에 거래 증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다른 한편 해당 사업자는 그 재화와 용역에 관련해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 자, 이거는 어디서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뭐가 들어가는 거죠? 원재료가 들어오고 이거는 그냥 매출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원재료를 플러스해서 여기에 인건비, 재료비, 농무비가 들어가죠. 일반 간접 비용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재화 용역에 가서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뭐예요?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뭐예요? 반환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해당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대에서 과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이미 과세된 것까지도 모두 취소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재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 상대방은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상 뭐예요? 완전 면세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에 대해서도 뭐예요? 0의 세율을 적용받고 0세율, 매입도 어떻게 돼요? 그 가치 증분에 대해서 매입도 매입세에 공제를 해주고 환급을 내주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영세율 효과 보시면은요. 자, 부가가치 1000원 A라는 사업자가 뭐예요? 1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거기에 10%를 뭐 한다?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부가가치세를 하죠. 그럼 부가가치세가 얼마? 100원. 그리고 또 B는 뭐예요? 이것을 500원에 이윤을 붙여서 1,500원에 매출을 하고 거기에 10%를 뭐 한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부과받았던 매출 50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납부세 50원이 되는 거죠. 매출세.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또 300원에 뭐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그래서 얼마의 매출을 하는 거죠? 1,800원의 매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C라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하고 있어요. 수출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800원에 대해서는 뭐 한다? 0의 세율을 적용하죠. 180원이 납부를 안 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부과받았던 내가 부담받은 150원의 부담세, 이것도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최종 소비자에게는 1,800원의 소비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매입 시 차변의 매입 1,500원,
그리고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150원. 그리고 현금 주고 사왔죠. 현금의 유출. 자, 매입과 매출 그리고 환급시.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오탈자가 난 거예요. 대변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 면세의 개념과 원리. 여러분들 1학년 때 부가가치세 기초이론 배우셨는데요. 이 내용이 중복된 부분은 수업의 진도상 기초 이론을 다지고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란 뭐예요?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요, 국가와 아무런 권리 의무 관계를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매출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이를 생산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매달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는 뭐예요? 재화 용역을 매입할 때 거래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가격에 포함시켜 공급받는 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그리고 그 결과 면세의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용역에 대한 가격이 포함되어서 여전히 남아있게 되고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는 해당 적용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되 그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서 이미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제도를 우리는 부분 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면세의 효과 이런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 부분은 회계처리는 생략하고, 자, 이제 면세가 적용되면, 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의 협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율 사업자의 협력 의무는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과세 거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이 요구하는 각종 협력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장부를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징수하는 세액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매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그럼 어떤 협력 의무가 있느냐?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 의무도 지지 않습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장부의 작성, 보관, 세금계산서의 발급,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및 신고납부 등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는데요.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처럼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협력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별도의 협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과 장부의 작성, 보관, 계산서의 발급과 제출 등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세율과 면세율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세율은 일정한 과세 거래에 대해서 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면세 같은 경우는요, 일정 거래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는 거죠. 자,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요, 공급받는 자는 징수를 면한다. 매입세액은 이미 부과된 매출을 하기 위해서 영세율 매출에서 적용했던 매입세액은 전에
환급해서 제거를 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징수하지 않고요. 매입세액은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전가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은 성격상 완전 면세라고도 하고요. 면세는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적용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면세는 적용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하지만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된 것은 모두 취소시킨다. 지금 이 말은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전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는 이미 과세된 것으로 방치한다라는 거죠. 자, 이 취지는 뭐다? 영세율 취지는 소비지구 과세원칙 영세율 소비지구 과세원칙 면세는요 면부 면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세는 역진성 완화 그래서 면역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와 소비지구 과세원칙 적용 범위는 주로 수출 등에 적용을 하고요. 주로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기초 생필품에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의 협력 의무는요.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협력 의무를 지고요.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세에 따른 각종 협력 의무를 지지 않지만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의무와 대리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과 그 완화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세율은 10%의 비례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건에 붙는 세금이다 해서 이거는 물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소비액에 비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대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에 대비해 본 부가가치세의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오히려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대한 역진적인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지출 중에서 기초 생필품에 대한 지출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기초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에 대한 면세는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 비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학년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예를 들어서 신형 핸드폰이 200만 원이라고 가져가면 부가가치세 10% 붙는다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220만 원에 사잖아요. 이재용 회장한테 20만 원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20만 원이면 그렇죠? 제가 1년 생활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바로 역진하다라는 거예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진적인 조세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다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부가가치세법의 총칙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납세 의무자고요. 그리고 전에 안 다뤘던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 기간 이렇게 다룰 건데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뭐예요? 자, 사업자 또는 뭐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과세거래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어요. 자, 그럼 사업자가 물건을 팔거나 또는 뭐예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과세거래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화의 수입은 어떻습니까? 재화의 수입도 과세거래라는 거예요. 자,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납세 의무자는 누구? 사업자. 사업자는 다시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재화의 수입은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또 누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직구 말씀드렸죠? 법인이나 개인 또 뭐예요? 재화를 수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인이라는 것은 꽃표시 보시면은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법인격이 없는 사단 그리고 돈이 모인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경우에도 뭐예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납세 의무자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뭐냐? 물건이라든가 서비스를 파는 것, 공급은 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팔다, 팔아, 세일즈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야 돈도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재화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요 사업자입니다.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귀착되지만 이들은 경제적 의미의 담세자일 뿐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납세 의무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뭘 걷어내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 정부에 대리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가 지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일 뿐입니다. 라고 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자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란 사업의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야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재화의 용역의 공급은 구체적으로 뭐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기 때문에 거래가 귀속된 자, 즉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바로 사업자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지 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급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탁매매의 경우에는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나 이것을 좀 팔아줘 하고도 위탁하는 사람이 뭐예요?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뭐예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부탁하는 사람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의 요건은 뭐다? 계속성, 반복성이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사업자의 요건. 자, 사업자는 재화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건은 뭐다? 계속적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 반복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이어야만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에 일치된 견해입니다. 즉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여러분들 한두 번 정도 어디다가 당근 마켓에다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우리는 이들을 사업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세부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심화과정인데요. 부동산 매매업의 뭐예요? 판정 기준이다. 부동산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축물을 자연 건설해서 내가 스스로 지어서 분양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가.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과 그리고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 그래서 이는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1과세 기간은 어떤 과세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는 다른 기간세에 대해서 특징이 있다고 했죠. 1년은 뭘로 쪼갠다? 두 개로 쪼갠다는 거예요. 1기와 2기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1기, 요 한 과세 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경우에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되고 또 뭐 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립성에서는 뭐예요?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인적 독립성, 이것은 자기 계산 또는 자기 책임을 의미하고요.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물적 독립성입니다. 하나는 인적 독립성, 내가 돼야 된다는 거고, 물적 독립성은 이것은 하나의 사업에 부수되거나 또는 단순히 그 사업의 연장에 불과하는 행위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의 과세 유무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이거는 그래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주는 뭐를 따요? 부수되는 재화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 그래서 주가 과세면 종은 뭐다? 과세. 주가 면세면 종은 면세. 주는 부를 따라간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리 목적이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업의 목적은 영리 목적 여부와는 불문하다.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창출해서 공급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 징수에서 납부하는 것을 예상하는 조세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업자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의 분류는 사업자는 뭐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나누는데 면세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죠. 네, 그래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과세사업자는 뭐예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형태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용어의 뜻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이라는 것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면세사업은 뭐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반 과세자는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고요. 간이과세자는요, 연간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사업자는요, 또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라고 보였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자에 미치지 않는 국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관세법에 따라서 세관자에게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입니다. 자, 신탁 관련 믿고 맡긴다라는 거죠. 사실 좀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또 쉽게 대면 수업 시간에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래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뭐다? 수탁자다. 자, 신탁 재산과 관련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데에는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받은 사람이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규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맡긴 사람은 신탁 재산을 사업장으로 봐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탁 재산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 재산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탁 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영 등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신탁법상 수탁자는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등을
하고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탁 재산과 관련됐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의 주체인 수탁자를 뭘로 보겠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신탁의 유형 가운데는 뭐 차입형 도시 토지 신탁과 담보 신탁, 그리고 처분 신탁, 그리고 부동산 관리 신탁, 그러니까 수탁자의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가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한편 수탁자가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을 분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탁자는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 의무를 지닌다라는 거죠. A라는 빌딩을 만약에 내가 받아가지고 위탁자한테 A라는 사람이 A가 친구예요. 이거 건물을 나한테 좀 네가 좀 맡아서 운영 좀 해줘. 그럼 뭐예요? A라는 사람은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 B는 뭐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는 뭐예요? 요 각각 재산별로. 빌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다. 그럼 각각 뭐다? 이게 사업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신탁 재산별로 별도의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1부터 10까지 뭐예요? 전부 다 빌딩이 10개라면 당연히 마찬가지죠. 부동산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니까 10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 사업장 단위 과세니까 10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탁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신탁 개념을 한번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자 A라는 사람이 뭐예요? 신탁 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는 거예요. B라는 사람하고. 그러면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뭐예요? 재산, 여기서 건물이 뭐가 됐든 이걸 뭐예요? 이전을 한다는 거죠. 시설물이든. 그리고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신탁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는 신탁 재산을 굴려서 운용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수익권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배분을 하는 거예요? 위탁자에게 이제 돈을 주게 되니 그럼 그게 수익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꽃표시 보시면은 자, 수익자가 위탁자라면 뭐예요? 이걸 자의신탁이라고 하고요. 수익자가 제3자이면 뭐예요? 타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개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에서는요,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신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하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위탁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을 설정하는 자. 내가 신탁자를 뭐예요? 신탁 자산에서 수탁자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을 설정하는 자, 같은 말로는 위탁자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신탁을 인수하는 자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수탁자라고 하는 거죠. 요 둘 간에는 뭐예요? 서로 믿고 맡기는 그런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임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그래서 이러한 둘 간의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뭐예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뭐예요? 특정 재산을 이전하게 되거나 하거나 또는 담보권 설정을 통해서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뭐예요? 일정한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이하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대신 뭐예요? 공짜로 뭐예요? 야, 내가 맡아줬더니 너는 이걸 운용해서 돈을 좀 챙기고 나머지는 또 나한테 또 돈을 줘야지. 그래서 이러한 신탁 목적의 달성 행위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데 이것 바로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학습 지침을 보시면은요. 자, 신탁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은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탁 재산의 소유권의 이전 중에는 뭐예요? 과세 거래를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건 후반부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라는 것은 신탁법상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가 건물을 받은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건물이 박혀 있는 그 땅의 소재지, 그리고 등록부상의 등록지 또는 신탁에 관련됐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납세 의무자는 이제 위탁자라고 겨는데요. 이것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자의 유형별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공동수탁자 그리고 신탁 관련 보충적 납세 의무도 대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용이 좀 방대해서요. 대면 수업 시간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퀴즈입니다. 자, 다음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는 거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뭐이다. 가로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자, 네모란 가로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이걸 위탁자라고 하고요. 신탁을 인수하는 자, 이를 우리는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둘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조금 오탈자가 났는데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우린 이걸 수익자라고 하는데요. 자,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또는 처분도 하고 운용하고 또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관계를 말하는데 이건 뭘로 보겠냐라는 거죠. 퀴즈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는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자는 우리는 수탁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과제물 안내입니다. 2주차에 수업한 내용을 간단히 요점 정리해서 LMS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업에 참여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과세기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